여러분, 예전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명절에 휴게소 한번 들르면 사람에 치여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었죠. 갓 튀긴 알감자 향기, 왁자지껄한 사람 소리, 그 북적거림이 우리에겐 여행의 설렘이고 사람 사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휴게소 가보셨나요? 주차장은 꽉 찼는데 매장은 이상하게 썰렁합니다. 문 닫은 코너가 수두룩하고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비교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의 차는 예전보다 더 많은데 왜 우리가 사랑했던 그 휴게소들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전국 매출 1위, 연 매출 500억. 사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서 사장님들은 지금 합법적인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억을 팔아도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2억.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은 가장들이 야반도주를 고민하는 곳. 이게 지금 대한민국 휴게소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반갑습니다. IMF 시절 무너지는 상권을 현장에서 수습하며 40년을 보낸 경제 전문가 박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요. 지금 휴게소에서 벌어지는 징후가 제2의 IMF보다 더 잔인하게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500억이니까 안전하겠지? 이 위험한 믿음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더 가감없이 이 바닥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대료나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고물가에 손님은 줄고 나가는 돈만 불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40년 경험을 담아 따뜻한 조언 한마디라도 꼭 보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휴게소가 숨기고 있는 5가지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무조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은 매출의 저주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상담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는 숫자에 절대 속지 마라. 매 주머니에 진짜 남는 순이익만 믿어라 입니다. 휴게소 매출 500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역진 구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금융권에서 기업 배출 심사를 담당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던 지표가 바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게소는 이 비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휴게소 운영권을 분석하며 이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독점 상권이니 실패할 수가 없다고 했죠. 박 소장, 여기는 차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망해? 라며 저를 비웃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독점이 오히려 상인들을 올가매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연구소에 50대 후반 김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휴게소에서 유명 브랜드 커피와 핫바, 코너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죠. 1년 매출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통장 잔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2억 원이었습니다. 1년 365일. 명절에도 고향 한번 못 가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름 냄새 맡으며 핫바를 튀겼는데 빚만 쌓인 겁니다. 사장님은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제 노후는 이렇게 무너져야 합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 핵심은 두 번째 진실인 살인적인 수수료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 수수료가 비싸다고들 원성이 자자하죠? 보통 30% 정도 합니다. 그것도 비싸서 상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수료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40%에서 많게는 50%가 넘는 곳도 허다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팔면 그중 5,000원을 도로공사와 운영사가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남은 5,000원으로 고기 사고, 튀김가루 사고, 소스 사고, 설거지할 사람 월급 주고, 비싼 전기세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고작 몇백 원뿐입니다. 상담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던 김 사장님이 울먹이며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소장님, 핫바 하나 팔면 제 주머니에 500원 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용유 가격 오르고 소스값 오르니 이제는 팔면 팔수록 제사를 깎아서 남의 배를 채워주는 기분이에요. 가스불 켜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40년이라며 봐왔던 수많은 구조 중에서도 휴게소 임차 구조는 가장 가혹한 축에 속합니다. 국가기관인 도로공사가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대기업 운영사가 있으며 그 밑에 실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있는 수직적인 3층 구조입니다. 위에서 짓눌러 버리니 아래에 있는 상인들은 숨을 쉴 구멍조차 없는 겁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적인 약탈입니다. 겉으로는 공공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소상공인의 고열을 짜내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진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기술 변화의 역습. 바로 전기차 시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요즘 도로에 전기차 정말 많아졌죠? 정부에서도 보조금 주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휴게소 상권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연기관 차들이 기름 넣으러 휴게소에 필수적으로 들렀고 기름 들어가는 그 5분, 10분 사이에 밥도 먹고 간식도 샀습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냄새에 이끌려 돈을 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 충전은 아무리 빨라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사람들은 충전기를 꽂아두고 매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굳이 비싸고 맛도 예전만 못한 휴게소 음식을 사 먹으려 하지 않아요. 차 안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똑똑해서 휴게소 들르지 않고 목적지 근처 진짜 맛집으로 바로 안내해버립니다. 제가 과거 유통분석팀에 있을 때 작성했던 비공개 보고서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머무는 평균 체류 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늘어났는데 정작 한 사람이 매장에서 쓰는 돈, 즉 객단가는 30% 이상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충전하는 동안 시간은 때우지만 지갑은 닫아버린 겁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황금기 때의 높은 수수료를 강요하는데 소비자의 발걸음과 트렌드는 이미 휴게소를 저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500억 매출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IMF 때보다 훨씬 더 무서워진 비용의 역습입니다. 1997년 그 힘들던 시절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뭉쳐서 허리띠 졸라매고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든 버텨낼 재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어머니는 홀 서빙하고 자식들은 설거지하며 버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고 무엇보다 휴게소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외딴 산소까지 왕복 2시간씩 걸려 출퇴근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쓰려면 숙식까지 제공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재료비는 또 어떤가요? 모든 재료가 고속도로 물류를 타고 들어오니 시내 시장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 써야 합니다. 지난달 상담실을 찾아왔던 최태호라는 38살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합쳐서 휴게소에서 돈가스 집을 야심차게 시작했죠. 어머니, 고속도로 휴게소는 망할 수가 없대요. 우리 여기서 재기해봐요. 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식용유 가격이 2배로 뛰고 인건비가 감당 안 되게 올라가니 이 청년은 결국 결단했습니다. 위약금을 수천만 원 물어주고서라도 당장 나가는 게 집안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결국 보증금 태반을 날리고 야반도주하듯 밤새 짐을 싸서 빠져나왔습니다. 500억 매출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이런 피눈물 나는 탈출기가 매일같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박집 사장님 소리 듣다가 뒤로는 제2금융권 사채까지 손대는 지경에 이르는 게 지금 휴게소의 처참한 민낯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은 거대 자본의 엑소더스, 즉 대탈출입니다. 여러분, 요즘 휴게소 가시면 예전엔 흔히 보이던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생소한 이름의 코너로 바뀌는 거 못 보셨나요? 저기 원래 투썸이었는데? 저기 크리스피 도넛 아니었나? 싶으실 겁니다. 대기업들은 숫자에 있어서는 귀신보다 더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안 나거나 미래가 어둡다 싶으면 가차없이 짐을 쌉니다. 위약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있으면 손해가 더 커질 거라니까요.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빈 공실이 되거나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그래도 매출은 전국 1위라니까 괜찮겠지 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듭니다. 이게 바로 상권이 이미 생명력을 다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개인이 들어가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대기업은 데이터로 움직이고 개인은 희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휴게소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희망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은퇴자들의 마지막 생존 자금입니다. 그 돈이 수수료라는 구멍을 통해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40년 넘게 경제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는 3가지 필승 전략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주는 환상에서 지금 당장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나 매출 규모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건 매 주머니에 실제로 남는 순수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박 사장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서울 중심가에서 매출 10억 원짜리 화려한 대형 매장을 운영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달 이자 내기 바쁜 속빈 강정이었죠. 그분은 제 조언을 듣고 과감하게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낮고 고정 비용이 적은 동네의 작은 알짜 매장으로 옮겼죠. 매출은 3억 원으로 70%나 줄었지만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이전보다 오히려 2배가 늘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덩치를 과감히 버리고 매실을 다지는 것. 이것이 다가올 불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굶주리는 것보다 소박한 옷을 입고 배부른 것이 지금 시대의 진정한 실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플랫폼과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떼어줘야 하는 사업 구조는 내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휴게소든 배달앱이든 대형 플랫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과 소중한 시간이 타임의 배를 불리는데 허무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장부를 펼치고 임대료, 수수료, 가맹비 같은 고정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비용들이 전체 수익의 3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사업에서 탈출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망칩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 먹이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내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생존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오늘 당장 장부를 펼치고 임대료, 수수료, 가맹비 같은 고정 지출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비용들이 전체 수익의 3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그 사업에서 탈출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망칩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의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 먹이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내 노력의 대가를 온전히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찾는 것이 생존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빚 다이어트와 확실한 현금 확보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꺾이는 시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암세포가 됩니다. 1997년 IMF 사태 때 끝까지 살아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없었거나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빚은 상승기에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하락기에는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됩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당장 해지하시고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이나 자산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빚의 원금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화려한 매출 전표나 주변의 평판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쥐어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빚은 상승기에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하락기에는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됩니다. 안 쓰는 신용카드 당장 해지하시고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이나 자산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빚의 원금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화려한 매출 전표나 주변의 평판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쥐어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현금은 위기 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국 1위 휴게소의 몰락처럼 우리 경제 시스템의 징후는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국 1위 휴게소의 몰락처럼 우리 경제 시스템의 징후는 이미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죠. 1997년 당시 제 곁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결코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했던 아주 평범하고 신중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통장을 쪼개고 지출을 줄였던 그분들이 결국 승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나라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혹은 이름난 큰 곳이니 괜찮겠지라며 근거 없는 희망 고문에 빠져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거창한 것 말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지난달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내가 남에게 메고 있는 이자와 수수료를 종이에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내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단 5%라도 줄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와 고민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고 준비된 자는 살아남습니다. 저 박 소장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에 제가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